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우리가 형제로 함께 살지 못한다면 바보로 함께 죽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의 1964년 세인트루이스 강연 연설 중 한 문장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 말과 함께 우리 인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며 그렇기에 분열보다는 연대를, 단절보다는 연결을, 대립보다는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이 있은 지 61년이 지난 지금, 아니 오히려 현재의 분열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그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도는 거세지고 뱃머리는 흔들리며 전복을 앞에 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지금 모두 함께 탄 이 배에 필요한 것은 균형일 텐데요. 김준일의 뉴스 공감 추석 특집 채우다 10월 7일 화요일, 오늘은 균형을 채우다 라는 이름으로 양극화에 흔들리는 우리의 현실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 3분엔 김준일의 뉴스 공감. 극단의 위치에서 서로 소리치는 사람들, 그로 인한 너무 시끄러운 소음과 흔들리는 균형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만권 정치철학자 두 분 모시고 양극화와 균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추석 연휴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언제 제가 또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 얘기,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우리 정치권에도 논쟁이 붙었던 뭐 극우화, 뭐 청년 극우화,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큰 틀에서의 이제 정치 양극화, 그리고 이제 좀 이 대립이 점점 세지는 현실까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논쟁적인 극우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 김윤철 교수님께서는 이번 극우의 발응을 8년 만에 다시 조성된 탄핵 정국의 특질로 주목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상겸 탄핵이 있고 이게 극우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좀 다르게 이제 탄핵하고 하는 이런 절차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낮다. 오히려 그 이제 탄핵 반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탄핵 후에 실시된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거부.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선거 부정선거론도 이제 유포하고 또 거기에다 법원 침탈도 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우리의 그 민주적 규범이나 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치 않고 또 폭력까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이제 내세우는, 그것도 이제 거짓 주장인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극우의 발응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극우의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이 극우가 이제 단순하게 아스팔트나 이제 이런 거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기성 제1 정당이었잖아요. 집권 정당이었고, 이제 지금은 제1 야당입니다만, 이런 정당으로의 이제 진출. 그래서 이제 극우의 이 정치 세력화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정치에 굉장히 그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라는 거. 이게 이번 이제 탄핵 정국의 굉장히 큰 특질이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김만권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극우가 뭐예요? 뭐 저희들 뭐 이제 극우 이야기 많이 이제 하고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정말 이렇게 논란도 많은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 좌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갖다 대는 게 노르베르토 보비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의 사상가가 불평등에 대한 자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평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쪽이 우파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교정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쪽이 좌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지형으로 해서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기존 체제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절차와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 체제를 전복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그 불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훨씬 복잡한 지층이 오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그런 층을 주로 이제 파라이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야기할 때 뭐 카스 무대 같은 정치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극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파라이트라고 부르는 이 집단인데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조금 지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한 이제 불평등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불평등에다가 뭔가 많은 요소들이 더해지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우파가 보수와 어떤 진보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예. 이 보수의 본질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원래는 보수가 가족, 민족, 그다음에 시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이게 결합되어서 움직이는데 한국에서는 좀 이 민족이라는 요소가 기이하게 빠져 있어요. 다른 국가에 다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친일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면서 오히려 민족이 약간 빠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수가 친일 친미 성향이 강하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친일 예. 친미 성향이 강하고 우리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닌 거죠. 오히려 자민족 중심주의가 약간 사대주의에 이제 물들어 있는 이제 아니면 어떤 그 친일의 역사적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이제 그쪽으로 가 있는 층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보수 세력들 중에 기존의 민주적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그 민주적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절차나 민주적 질서를 거부하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뭔가 그것을 교정해야 된다고 보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이제 지금 한국적 맥락에서는 극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합의된 규칙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깨고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주장을 네. 뭐 쟁취하려고 할 때 예. 이런 거를 좀 극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평등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불평등 얘기를 극우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은 백인 그렇죠. 뭐 이제 계급들 중산층 이하를 이제 이 불평등을 내가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나 리버럴 좌파들이 너무 이제 좀 성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지금 집착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뭔가 가치가 옛날 같지 않고 막 혼돈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네네. 좀 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좀 정치 전략적 측면도 있다. 그분들의. 그러니까 모든 그간에 우리가 중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민주적 가치 규범 등을 차용하고 도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그 상대방을 이제 공격할 때 또 예. 이제 무기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실 극우는 왜 불평등 얘기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극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뭔가 어떤 다른 그 질서 뭐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체제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념 정책이. 그냥 자기들이 지배 세력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자기들의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영향이 약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의 질서 자체를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했던 기존의 민주적인 특히 경제민주화적 가치를 자기들의 언어로 그냥 확 차용해 가지고 변형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우의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배 질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힘이 세야 되는 게 평등이야. 근데 지배해야 돼. 예. 근데 지배의 영향력이 줄어.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이제 불평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극우가 나타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가 좀 극단화되고 양극화되고 뭐 이런 이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 뭐 미국의 이제 유권자들 보면은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이 중도에 수렴하고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자면 요즘은 거의 쌍봉나타 그쵸. 봉우리가 이제 두 개인 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치 뭐그 저희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뭐 이건 정당 정치 내에서도 볼 수 있는데 1980년대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보팅이라 그래서 공화당이 민주당 정책에도 투표를 해주고 네. 민주당이 공화당 정책에도 뭐 그것들에 맞다고 투표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났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 공화당이 극단적으로 이데올로기 투표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한 번 동의해주지 않고 반대하는 이런 이제 투표 성향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대시하고 나오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극단으로 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이 정당 라인을 타고 그렇게 이제 극단화되는 현상을 저희들이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예. 그 부족화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뭐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 뭐 에이미 추라는 에이미 추와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 포퓰리즘하고 좀 다른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포퓰리즘하고 성향이 다른 거고 이건 명확하게 정당 라인을 타고 일어나는 양극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정치적 부족주의고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당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주로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동원하는 정치고 네. 이제 그 아웃사이더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정당을 장악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좌파 포퓰리즘, 그렇죠. 우파 포퓰리즘 다 네. 그렇죠. 예, 네. 다 그런 식인데 기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포퓰리즘 현상이 이제 그 정당을 장악하는 단계까지 들어온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패턴 자체가 이제 연구한 게 우리 한 차례 저희들이 김준일 여기 뉴스 공감에서도 저희들이 책 읽기 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해서 그 패턴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패턴이 처음에는 선거 부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선거 부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폭력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극단주의자들과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되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아. 예, 그 패턴이 그대로 이제 우리도 재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미국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중에 양당제를 갖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국가. 미국과 우리가 사실상 양당제. 사실상 양당제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사실 두 국가를 꼽아보라면 미국과 우리밖에 없죠. 선진국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영향상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국의 구구와 미국의 구구가 연결되고 있다. 특히 종교 구구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고 있다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저번에 뭐 모스탄 들어왔을 때도 보셨겠지만 뭐 윤석열하고 만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이전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도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걸 연구하는 이제 몇몇 이제 그 정치학자 그리고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고레스 왕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네? 고레스 왕이라고요. 고레스 이게, 왕이요? 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이제 외부의 왕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적자는 아니지만 예. 외부인이지만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억압받는 우리 우파들이 있고 여기를 해방시켜 주러 오는 외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나 윤석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예. 음모론이나 뭐 이런 거하고 맞닿아 있는 예, 것 다 같은데. 많이, 예. 예, 뭐 이제 극우 얘기하고 극우의 이제 세계와 국제적 연대는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김만건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미국의 양극화, 이제 정당 간의 이제 교차 투표 스윙 보터가 있는 게 점점 사라지고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민주당하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옛날에는 서로 만나서 목욕탕에서 목욕도 같이 하고 네. 사우나도 하고 네.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점점점 이제 보좌관들도 사실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뭐 다 끊기고 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정당 영역 내에서의 양극화가 있는 거고 지지자들도 일종의 커뮤니티 정치라든지 이제 개토화돼 가지고 다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왜 이렇게 양극화가 우리나라도 심해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정치의 양극화의 특징이 뭐냐면 정서적 양극화라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되게 적대감을 느끼고 혐오하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예전에 이념이나 뭐 정책 정도 차이는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 부분들은 유지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차이들을 좀 해소하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정서적으로 미운 거예요. 그냥 그 적이야. 괴멸시켜야 되는 적.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의 이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고 예. 이걸 이제 뭐냐면 요 상황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거기에 그들의 지지를 지지에 기댄 그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당의 이제 이 정치 리더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뭐 하는 이런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 우리가 뭐 팬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 열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서로를 계속 미워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응집시켜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의 부분에 가장 이제 중요한 직접적 요인은 이제 그런 정치 리더십이 서로를 이제 미워하는 이제 증오의 정치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좀 해소가 가능한 건가? 듣다 보면은 이게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렇게 좀 깊이가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 좀 쳐다본다면 바라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세계적인 정치 양극화의 맥락과 크게 다르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정치적 극단주의 양극화가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탈리아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까지 다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탈리아의 형제들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뭐 독일 대한당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등장하는 맥락을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이 선진국들을 깰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뭘까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아주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이 격차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이제 이것들이 공통적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좀 특이한 요소가 서구 사회보다 조금 늦게 온 게 산업화가 서구 사회보다 늦게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늦게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또 갑자기 또 디지털 사회로 이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 사회로 넘어가는데 산업화 사회에 대해서 산업화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소외되는 세대가 항상 노인 세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이 힘이 제일 센데 산업화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집단이 힘이 제일 세요. 예. 그러면 노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사회에서는 항상 소위 집단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서양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이 집단의 문제. 그러면 이제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집단으로서 동원의 가능성이 생기는 집단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명백하게 이 집단이 좀 타겟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축을 들여다보면 지금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분배하는 양상을 들여다보면 극단적으로 소수들에게 몰아주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소수들이 몰아주면서 격차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격차를 능력주의가 들어와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네. 어떤 그런 구조라 이 능력주의가 너무 강력한 이데올로기니까 이걸 깰 수도 없어요. 외관에서 깰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도 젊은 세대에서도 지위 불안을 느끼는 이제 세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 지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청년층과 주로 이제 장년층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동원하기 쉬운 층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가 동원되고 있는가, 보수적으로 동원되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층이 딱 이제 보이거든요. 그 예. 맥락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더 쉬운 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동원할 때 가장 쉬운 건 뭐 만약에 남성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집단이 다 지위 불안을 느끼는 집단이잖아요. 그 지위 불안을 느끼는 집단을 동원할 때 또 상층부에 느끼는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보수 세력도 자기들 지위 불안이 있으니까 그 지위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을 동원하는데 항상 이 두 세력을 동원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이 혐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반대쪽에서 오면 여기 노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빨갱이 이론이 나오는 거고 혐오론이 나오는 거고 젊은 층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젠더 갈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혐오를 동원하고 그리고 뭐 장애인을 동원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당제 구조에서 기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할 능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신당 어디야 개혁신당이? 개혁신당 그죠 예. 개혁신당 같은 이준석 같은 친구들이 이걸 이제 이 동원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오,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극우화에 대한 어떤 평가들 뭐 이게 이 평가 지표가 맞느냐 가지고 막 논쟁도 벌어지고 그랬지만은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세대별로 보면 약간 U자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장년층, 노년층에서 이제 극우화적인 성향이 나오고 또 20대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지위 불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위는 다 불안해요. 저도 불안하고 뭐 40대, 50대라고 지위가 안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소외 이런 것들이 극우화랑 연결된다라는 진단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지위 불안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그 지위 불안이 왜 이제 정치 양극화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또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그걸 아까 이제 정치 리더십이 그런 쪽으로 작용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역사 구조적으로 그 극우 반공 국가에서 시작을 했죠. 거기가 네. 이제 아까 지배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지위 불안이냐면 단순히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데의 불안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이 극우들은 자기네가 지배 세력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부분이 점점점 다시 이제 크게 키워진 거죠. 정치권에 의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필 한국은 뭐냐면 독재 시절 겪으면서 독재 민주화라고 하는 양분된 구도에서 쭉 이제 역사를 걸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양대 정당은 그 시절부터 독재하고 저 민주로 갈라져 가지고선 싸워왔던 정당들의 계승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합의 지점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 그렇죠. 하나는 한쪽은 산업화와 권위주의, 반공, 그렇죠. 반공 세력.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다시 그런 이제 균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쉽게 이제 극우화나 이런 현재 극단적 정치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은 지금 해필 극우화가 나타나느냐, 또 거기에 이제 찬동하는 이제 사회적 대중들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바로 이제 역사구조적인 규정성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선거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모든 요소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향수도 동원하고, 예.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또 이제 독재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니까 저쪽을 이제 독재라 그러면서 현재 민주 독재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 독재라고 하는 옛날의 균열이나 갈등을 다시 동원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쭉 이어졌다. 즉 정치권들의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선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편하거나 혹은 이길 수 있다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그 활용,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정치의 리더십 문제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당 체제가 언제든지 이런 양극화가 좀 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외국의 이제 뭐 극우화나 뭐 양극화 뭐 논문들이나 연구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자산 불평등은 그렇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득과 자산 불평등. 소득. 예,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토대가 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님? 아니 뭐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 차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이 분배하는 양상이 과거와 너무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디지털이 정말 극단적으로 소수들에게 몰아주는 성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로 인한 부의 부가 창출된 부가 분배되는 방식이 너무 소수들한테 몰려가고 있고요. 이게 과거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폴 크루그만이 2대8 사회라는 만들 때 이 말 용어를 이야기할 때 이게 결국은 이 2대8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세계화와 신기술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기술 결국 디지털이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기술은 이제 근본적으로 세계화와 항상 같이 가는 어떤 기술이었고요. 글로벌리제이션과 같이 가는 기술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 기술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계속 확장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대 정도부터 또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게 빨라집니다. 그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면 저희들 뭐 엔디비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예. 엔디비아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발전 속도가 그 이전에 연산 장치들이 2년에 2배씩 발전하던 속도를 가지고 있던 게 해마다 10배씩 속도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때부터 더 심하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세대들 2010년대 이후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세대들이 10대들을 그때 어떻게 보면 보내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세대들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어떤 분배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고 이 극단적인 분배 상황에서 항상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면 서로 안 도와주는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 도와주지 않는 문화 속에서 서로가 연대의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생겨나고 특히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훨씬 더 이제 젊은 세대에서 이 연대 경험이 부족하고 여성보다 부족하다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런 갈등, 이 격차와 갈등들 속에서 계속 지위 불안을 느끼는 이 세대들이 아까 모든 세대가 지위 불안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 세대들은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세대고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딱 15대 85로 딱 갈리고 있어요. 15와 85 사이 격차가 너무 크고 네. 한국도 15와 85 사이 너무 격차가 크고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느냐에 따라 어떤 자기의 미래가 상당히 결정되는 사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또 한국이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고 그리고 이 능력이 계급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또 사람들이 이 계급이 된 이것들이 단순한 그냥 계급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를 무시한다 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어떤 그 갑을 문화가 저는 어떻게 돼 있냐고 생각하냐면 갑이 나한테 갑질한다고 뭐라 하고는 을이 자기가 갑질하는 병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식 어떤 갑을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내가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가 나의 계급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도 못하고 갈등하지 못하고 격차 문화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여기서 정면 극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뭐 미국에서도 이를테면은 옛날에 CEO의 연봉과 일반 이제 그 기업의 직장인들의 연봉의 차이가 격차가 뭐 10배 뭐 30배 이랬다면 최근에는 뭐 100배 몇백 배 나죠, 몇백 배 요즘은. 이제 뭐 예. 500배 700배 이렇게 나는 것도 역시 그런 자산 불평등 부의 편중을 지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예, 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선진국이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고 선진국에서 거의 다 정치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거의 다 젊은이들이 보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수화 자체가 뭐 반드시 네. 나쁘다 좋다는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되는 게 가장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정치의 역할 아까 정치의 리더십의 부재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자산 불평등도 얘기했는데 언론이나 뭐 미디어 이런 뭐 그걸 레거시 미디어가일 수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이미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협송이라 그래가지고 내로 캐스팅이라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지역 방송사나 우리 같으면 이제 요새는 이제 유튜브죠. 그러니까 이제 신진 그 미디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손님을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편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쉬운 듣고 싶어하는 소리들만 계속 양산하는 거고 상대방을 이제 적으로 막 몰아가가지고 이제 분노 이미 화들이 나 있으니까 그게 지위 위협이든 뭐 불평등이든 간에 화가 나 있으니까 그걸 자극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이제 미디어의 형태들 그걸 이제 협성이라 그랬는데 지금 딱 그 협성이 아주 지배적인 현재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돼버린 거예요. 협송. 그러니까 협소하다 이거죠. 협소하다. 자기들의 이제 편에게만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자기들의 구독층만 가지고서는 장사를 해가는 또 이제 그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경제적 삶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도 완전히 디지털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이나 막 직접 현장에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 중재하고 뭐 위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지철 안에서 계속 그런 이제 편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정치라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커뮤니티 정치 이 부분이 이제 소위 벌써 이제 그걸 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미디어가 지배한다. 미디어 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미디어 크라시의 한 형태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향력도 이제 커졌지. 정치가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지. 그러니까는 역시 우리가 이제 이 매스미디어 이 커뮤니케이션 환경 자체가 그런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커뮤니티 정치는 우리나라에도 나온 지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게 점점점 분화되더라고. 저도 이제 어디가 무슨 성향인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예를 들면 약간 민주당 지지 성향도 몇 개로 분화가 돼가지고 뭐 클리앙도 있고 뭐 옛날엔 오늘의 유머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또 좀 요즘 시더라고. 뭐 예를 들면 뭐 딴지 게시판도 있고 막 이게 지금 전 정신이 없더라고. 특정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특정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자기 공명 이렇게 좀 에코 챔버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그 이야기해드렸지만 이게 정체가 적대화되어 갈수록 편가르기가 심해지고요. 결국은 이제 편가르기를 했을 때 같은 목소리들끼리 모여서 자기 확신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다 발휘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뭐 이게 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청취자분들도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색하는 알고리즘 쪽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쪽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알고리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10개 중에 7개를 찾으셨다고 처음에 10개 중에 6개 정도를 찾았다고 한다면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쓰시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과다대표시켜 버리거든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은 목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같은 목소리 안에 갇혀서 다른 생각을 못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적대를 들여다보면 적대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이제 뭐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이게 그렇진 않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위학적으로 상대방을 추하게 만들고 예. 경제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이 드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적대에 가장 그 사람들을 동원하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마지막 건 이제 예. 무임승차론 그렇죠. 이런 거죠. 무임승차 같은 것들 예, 예, 그리고 예. 저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러야 되고 그 존재들에게 뭔가를 더 줘야 되는 존재들을 만드는 것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우리 적들의 존재를 규정을 해 놓으면 예. 사람들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혐오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온라인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본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페이스북 연구에서도 좋아요와 환화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는 환화요를 누르는 것에 훨씬 사람들이 많이 가서 들여다본다고 하거든요. 화가 나 있군요. 예.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가 돼 있고 그쵸. 예. 뭐에 화냈는지 나도 예. 같이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갈등을 조장할수록 이게 주목을 받는 디지털 미디어의 정치적 상품화. 그게 또 돈이 되는 그렇죠. 거고 돈이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뭐 이렇게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 이제 전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것까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음모론하고 막 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음모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모론들 왜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믿나 이 음모론을 정말 믿나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그렇게 아니다고 얘기하고 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도 사실은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감시 각 정당마다 와가지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은 난리가 나가지고 항의가 돼가지고 막 중단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맞춰볼 정도로 굉장히 이게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라는데 안 믿어요. 부정선거 있지 않을까?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안 믿으면 자기의 존재성이 부정되는 거죠. 내가 쟤네를 미워할 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들을 미워할 어떤 음모, 쟤네들 아주 선거도 부정하게 했고 그다음에 완전히 우리를 빨갱이 소굴로 만들 거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믿어버리면 내가 공격하고 뭐하고 한 거는 정말 바보스럽고 속았다라고 하는 이제 자기 부정이 오잖아요. 일종의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이제 자기의 존재 위기감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니까.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저기를 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판해야 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해야 되는데 그때 음모만큼 좋은 게 없죠. 아까 우리 김만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은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기 나치가 유대인한테 그랬듯이 인간이지 않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저기를 학살하고 뭐 할 수 있는 이유 저긴 인간이 아니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 음모설 퍼뜨렸는데
그 저기를 공격하고 학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또 음모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걸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군요. 아니 뭐 저는 이게 그 예? 이제 김윤철 선생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이제 그 우리 김준영 기자님도 한번 제가 어디 회의에서 지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보면 예. 이 다 그냥 바이든이라고 그 바이든이라 듣다가 갑자기 날리면이라고 듣는 사람이 13시간 후에 대통령 그 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듣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비율이 김준일 기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이게 그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그쵸, 수행 지지율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진짜 날리면이라고 말하는지 바이든이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군요. 예. 그냥 그게 바이든이어야 하면 바이든이고 예. 날리면이어야 하면 날리면으로 듣는 거죠. 근데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후자인 거죠. 날리면 같은 날리면으로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불리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진실이 사라진 세계, 탈진실 우리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가 1기 재임 기간 동안에 거짓말을 3만 회 이상 했거든요. 하루에 20번 이상씩 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가 예. 퇴임할 때 그거 횟수를 세가지고 횟수를 정말 세가지고 집요하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 예. 얘기 나왔죠. 3만 회를 넘게 했고 그리고 하루에 20번씩 넘게 했고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선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반 트럼프 선거로 총력전을 다해서 트럼프를 떨어뜨렸는데 사실 민주당 대 공화당의 선거가 아니었고 반 트럼프 선거라서 이제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그 열기가 지나간 두 번째 선거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당선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는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가? 근데 우리가 어떤 기반이 우리가 말하는 정체가 사실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정체가 사실에 기반에 있는가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가장 쉬운 건 뭐냐? 나의 존재 의미를 찾기 쉬운 건 음모죠. 그것이 음모, 상대방의 음모든 나에 대한 음모든 음모론을 통해서 상대방이 되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학적으로 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드는 사람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사실은 그냥 약간의 서로의 약간 농담거리 뭐 이런 걸로 모으면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미국 사회에서도 예전에 이제 피자 게이트라고 2016년에 있었던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에서의 총기 난동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음모론에 기반한 거죠. 딥스테이트 이제 그림자 국가가 있고 그거를 지배하는 거는 주로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리고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정치인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성추행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다라고 해서 실제 한 명이 그걸 믿은 사람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음모론이 그냥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는 게 아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그 나타난 이제 양상이 폭력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냐면 서부지법 그러니까 왜 법원을 침탈한 거냐 짜고선 그런 판결을 했다라고 해서 법원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법질서 자체를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게 이제 단순히 법이 잘못되게 혹은 실행됐다 불공정하게 뭐 그래서 예전에 뭐 독재 시절에도 이제 뭐 사법부라든지 비판도 하고 네. 뭐 이제 뭐 경찰 공력에 대한 저항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과 다르게 그때는 그게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잡아가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저항한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법원이 다 짜고서는 지금 저런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뭐 부정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설득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을 그러면 좋은 법관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사법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위험한 한 현상이다. 단순하게 뭐 몇 명이 가가지고 법원을 침탈해가지고 우리 사법질서 흔들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 사실보다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메커니즘 이 부분들 서로 완전 소통 불가능 그 다음에 질서 부정 완전 이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라서 상당히 위험한 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니 뭐 저도 이제 뭐 이거 근데 이건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그 나타나는 것들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체제를 부정하면서 단순히 그것들을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바꾸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폭력을 써서라도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되게 민주적 원칙과 상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 상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종교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데 그냥 단순히 종교가 그 정치와 결합하면 위험하다가 아니라 종교를 사실 너무 절실히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사실 그분들한테는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만든 어떤 뭐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제도적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면 안 되는 대상들인 거죠. 오히려 한참 아래에 있고 우리가 네. 그것들을 통제해야 될 대상이고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깨부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원 폭동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법원 폭동 현상이나 이런 거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양의 종교 구구들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논리적으로 뭐 그런 것도 영적으로 다 우리 하나님과 다 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우리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일이 되어버렸고 뭐 정광훈도 뭐 그런 식으로 등장했고 지금 소년보도 그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 구구 세력이 이렇게 확장이 자꾸 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결지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구의 세계화 그리고 연대, 국제 연대 이게 지금 굉장히 했는데 거기에 한 고리로서 좀 개신교의 일부 이제 강성 쪽이 그 연결고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좀 지켜보면서 그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이제 그 바이든한테 끝나고 2기 하려고 하다가 졌을 때 그때 2020년에 미국에서 이제 스탑 더 스틸 도둑질을 멈춰라 이런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걸 어느 순간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고 그거를 같은 세계관에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진영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고 이쪽 진영의 사람이 저 미국으로 가고 이게 뭐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세계관을 지금 같이 공유하는 이게 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 국제 연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게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전염 이런 현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거를 봤는데 나는 미국한테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따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이것도 아까 이제 소위 우리 얘기는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한 환경이에요. 너무 이제 소통도 금방금방 할 수 있고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같은 믿음에 대한 공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왜 이제 종교가 들어가냐, 왜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과격한 이제 기독교 한 일파들이 이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 뭐 우리가 같이 이제 행동의 규칙이나 뭐 방법, 전략 이런 것도 다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읽는 눈도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한마디로 뭐냐면 이걸 이제 인식과 태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주 그걸 명분으로 해서 악교 같이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단순 저 예전의 무슨 뭐 이제 글로벌에서 좀 시차를 갔잖아요. 이제 저 배워야지 그러면 그걸 배우는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동시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강남 스타일 이거 다른 얘기인데 강남 스타일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도 시차가 사이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1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자기가 공연을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갑자기 또 아프리카에서 불러가지고 또 가고 이게 1년이 걸렸는데 그게 사실은 20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시간이 거의 지금 완전 단축된 것 같아요. 이 속도가 캐대언 뭐 이렇게 노래 유행하는 거 보면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든 속도가 지금 빨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구연대. 뭐 이렇게 저는 계속 이제 그 기술의 발전 문제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발전이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묶어도 묶는데 속도는 엄청난데 그럼 이제 결국은 그것들을 묶일 때 거기에 가담할 유인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술은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뭉친다고 할 때 그것들을 뭉칠 수 있는 속도는 계속 빨리 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는 또 이제 우리 2012년에 유튜브와 2025년에 또 유튜브는 또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예. 마치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누구라도 빨리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려 있는데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저는 트럼프의 역할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이 모든 세계의 독재자들 그리고 세계의 극우들한테 트럼프는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왜? 가장 세계의 민주주의 중심축이라고 하나 믿었고 가장 강국이라고 믿었던 여기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가장 극단적으로 움직이면서 극단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각국의 그렇죠. 독재자들을 지지하는 얘기를 그렇죠. 계속해요. 계속하고요. 예,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먹혀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세 정책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무슨 관세 정책이에요? 깡패죠. 이게 그걸 정책이라고 부르는 게 자체가 웃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한테 백지 수표를 달라 그런 거지 이게 뭐가 관세 정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본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식 협박성 정치를 민주주의의 가장 그런 국가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무역 질서가 깨진 걸 단순한 무역 질서가 깨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협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와 협약의 기반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들이 그냥 한국가가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협박과 이런 것들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메시지가 계속 가장 트럼프라는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나오고 힘으로 제압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극우들이 그 방향을 이제 그런 힘으로 제압하는 방향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방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알겠습니다.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예, 우리가 현상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만 시간이 거의 다 써가지고 벌써 거의 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뭐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일반 시민사회 뭐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있기는 할까요? 좀 얘기하다 보면은 예. 약간 저는 암울한데 예, 저도 뭐 암울하죠. 네, 근데 예. 이제 뭐 두 가지 하여간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극우 반공 독재 국가로 생겨났지만 이 극우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의 큰 역사적 경험은 뭐냐면 민주화의 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뭐 시민들이 나서서 촛불도 하고 뭐 그게 또 무산돼서 실망감도 커지고 그러지만 큰 민주공화제라는 걸 지키려고 그래도 막 나오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제 원래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정치 양극화 해소하거나 어떤 극우들을 다시 이제 통제하는 에너지로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힘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한 측면 또 그 네. 사회적 압력 정치를 좋게 하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 키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까 극우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극우 정당으로 독재 정당으로 이어져 오다가 그래도 민주화 이후에 쭉 중요한 보수 정당으로 역할할 수 있었던 것은 당 내에 합리적 개혁 보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라졌죠. 그러니까는 이 합리적 개혁 보수들이 다시 힘을 갖게끔 해줘야 돼요 사회가.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내의 합리적 개혁 보수들이 그냥 선거 게임 저기 민주당이랑 우리가 경쟁할 때 저 이기면 나한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극우화를 냅둬야 돼라고 하는 태도를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자기네 정당을 빨리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회의 길이 하나 있고 민주화의 길이라고 하는 시민의 힘에 의존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내의 합리적 개혁 보수가 다시 세력화되고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길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서 또 그런 부분에 한번 이제 좀 전력을 좀 다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제 그 현재 구도상 가능하진 않는 프로젝트라고 보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치가 그걸 어떻게 수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양당제 구도라 이걸 너무 투명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라도 흩어 놓으려고 하면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당제 구도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제 그 명확한 지점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속 양당제로 수렴하는 현상이 있고요. 뭐 그 3당이 나타나는 듯 하다가도 선거 한두 번 지나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종북이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친일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뭔가 이념적으로 양쪽으로 그 분열되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지금 현재 제도적 유인은 양당제인 것 같다. 그러면 이 양당제를 우리가 해체시키기 위해서 조금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두 양당이 여기서 너 아니면 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포기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시켜야 될까가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과제가 아닐까, 현실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당제가 이제 뭐 이게 정치학자분들 앞에 제가 앞에서 주름 잡는 건 그렇지만 양당제가 단점이 크지만 장점도 있는 게 그렇죠. 일종의 예. 중도화 정책을 항상 그렇죠. 펴야지만 그렇죠. 이렇게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중도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극단주의를 그렇죠. 하더라도 정권을 잡는 게 입증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양당제의 장점이라는 게 거의 다 사라진 게 사라져버렸어요.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당제가 되려면 일단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이념 정치적 거리가 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온건 중도적이어야 돼요, 다 양당이. 그리고 이제 저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완전히 거리가 정서양극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멀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양당제 장점을 이야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뭐 극우 세력들도 정당 정치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투명하게 그래서 실력도 이제 뭐 인증 못 받으면 이제 퇴출되고 이제 이렇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실 양당제를 좀 해소하고 다수당제 제적인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은 지금 여전히 누가 하고 있냐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하든 등등 이 선거제도 같은 경우 국민들이 결정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모색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만 결부돼 가지고서는 선거제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올해 2월달에 동아시아연구원에서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 이게 이제 언론 동아일보나 언론에 보도됐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분노를 일으킨다. 잘못하고 있음을 따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56%가 더불어민주당이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뭐 민주당은 39.4%가 얘기했고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가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자는 60.6. 국민의힘이 역겨워서 안 보면 좋겠다. 아,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하다. 이게 뭐 정치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 언론도 너무 좀 이게 자극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가속하고 있으면 정치권도 좀 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나은 세상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만권 정치철학자 두 분과 함께 추석 특집 균형을 채우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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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집 균형을 채우다로 준비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일은 즐거움을 채우다를 주제로 추석 연휴 즐기면 좋을 영화와 OTT를 비롯한 구독 경제 이야기까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 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